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 네, 해주세요. 네, 다시 해요? 네, 할게요. 네, 찍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지금 불 들어왔는데 아까부터 안 들어왔어. 네. 아, 그래요? 너는 녹화를 안 들어놨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한 1분 30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이제 3.0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훈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제 소개는 생략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RX인데요. 또 아까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직접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얘기는 이제 실무 관점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보다 RX에 대한 소개에 더 가깝고 책으로 치면 1장 정도에 나올 법한 개요죠. RX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 비동기와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옵저버블, 시퀀스 처리 라이브러리. 용어 몇 개가 좀 어색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잘 쓰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게 RX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낯선 패러다임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단순히 API 뭐 사용법 몇 개 익히는 걸로 좀 잘 쓰기는 쉽지 않았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그게 RX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뭐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왜 써야지? 이걸 왜 써야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 당위성을 못 찾았거든요. 왜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비동기에 대한 해법들은 이미 언어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자바나 이런 스레드 기반 언어들은 좀 환경이 다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최신 언어 스펙들이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시점에 RX일까를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재미난 사실들을 찾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RX의 역사는 대충 이렇고요. 그 볼타라는 MS의 내부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볼타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면서 별도 프로젝트로 RX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 해서 계속 디벨롭 되고 2009년에 첫 공개 버전이 RX.net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2012년에 정식으로 오픈소스가 됐고요. 뭐 그 다음에 RX 자바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언어의 포크 버전이 계속 나오고 발전하고 있어요. 역사가 꽤 있죠. 보면 언어치고 왜 만들었을까 좀 찾아봤는데 이유는 뭐 그냥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비동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릭 마이어가 이제 인터뷰 했던 게 있어요. RX를 발표하고 나서 그 중에 한 꼭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좀 지나친 이야기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한다. 과장 좀 보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 알아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럼 뭘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까?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오늘 목차는 이렇고요. 총 4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RX를 좀 들여다볼게요. RX와 관련한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RX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링큐, 그리고 스케줄러. RX를 지탱하는 3가지 핵심 개념이 이거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네.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등장한 지는 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요즘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위키를 보시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데이터 플로우와 상태 변경을 전파한다는 그 생각에 근간을 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네. 그런데 이 정의가 조금 아쉬워요. 그 목적이 빠져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 사고하고 변경을 전파한다는 걸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없는 거죠.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처음 등장했던 배경을 돌아보면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봤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처음 시작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있거든요. 1985년에 다비드 아레라고 아미드 넬리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On the Development of Reactive System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그 리액티브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리액티브 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에 계속해서 신속하게 응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리액티브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래밍 방법론, 뭐 설계 이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시초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계속해서 응답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응답한다는 거는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에 반응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목적이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반응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반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요. 첫 번째 자극은 밖에서 안으로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반응은 자극이 있어야만 존재해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제어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면 내가 반응하는 거죠. 자극 없는 반응은 없죠. 정리하자면 프로그램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수동적 반응성을 획득하는 일, 이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에릭 마이어가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강연에서 보여주었던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이런 그림인데, 이거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보면 프로그램이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첫 번째 1번 화살표 있잖아요. 1번 화살표는 풀 시나리오라고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인데, 프로그램이 외부 환경에 명령을 해서 직접 원하는 결과를 획득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보통 뭐 절차적 명령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경우는 프로그램이 직접 제어의 흐름을 통제를 하고요. 반대로 2번 화살표 왼쪽에 보이시죠? 저거는 푸시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풀 시나리오랑 방향이 뒤집어져 있어요. 환경이 프로그램 안으로 요청을 밀어 넣는 거예요. 요청이란 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겠죠. 외부 환경에 명령을 하고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응답이 오면 그때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구조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걸 말해요. 푸시 시나리오의 장점이 곧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장점이 되겠죠. 그럼 푸시 시나리오의 장점이 뭐냐? 제어의 흐름을 통제할 권한을 외부로 넘겨버림으로써 응답 대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보통 논블러킹 IO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에 유리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풀 시나리오랑 푸시 시나리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터레이터 패턴과 옵저버 패턴이 있거든요. 이터레이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속하는 데이터를 풀 시나리오로 가져와요. 계속 넥스트 넥스트 하면서 다음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고,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거기서 행이 걸리죠. 그리고 옵저버 패턴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주로 구독받죠. 네, 서브스크라이브 하죠. 그래서 푸시 시나리오고요. 그런데 리액티브 프레임워크 개발팀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이터레이터 패턴이랑 옵저버 패턴이 쌍대 관계에 있다는 점이에요. 영어로 이제 듀얼러티라고 하는데, 그 쌍대 관계가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국어사전,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또라이 같은 소리인가 싶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쌍대성은 여러 분야에서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문맥에 따라서 좀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좀 정신승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핵심만 뽑아서 퉁쳐서 그냥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의하면 A와 B가 있을 때 A에서 성립하는 정리를 뒤집어서 B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와 B의 본질이 같다. 에릭 마이어는 이걸 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했어요. 하나를 획득하면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터레이터는 연속하는 데이터를 풀 시나리오로 가져오고, 옵저버는 외부에서 주입받는 데이터를 푸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벤트를 여러 번 호출하면 결국 그게 이터레이터가 데이터 가져오는 것과 같은 모양새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터레이터와 옵저버 패턴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쌍대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이 다를 뿐. 서로 약간 다른 듯 하지만 목적하는 바는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X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안으로 연속해서 밀어넣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진화한 옵저버 패턴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그게 이제 옵저버블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이터레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옵저버블 인터페이스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만 달라요.
그리고 뭔가 미묘하게 그 이름들도 비슷하죠. 이렇게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이 뒤집어진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게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한 거죠. 밖에서 안으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그런 구조, 수동적인 구조. Rx는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제 운반하는 데 그치진 않고요. 그 더 나아가서 이벤트와 링큐라는 개념을 결합해서 그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또 제공을 해요. 이걸 이용하면 옵저버블로 외부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링큐 스타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를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링큐가 뭐냐? 혹시 C# 개발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없군요. 그래도 아마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큐. 이제 에릭 마이어가 만든 통합 지리 언어인데요. C# 3.0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쿼리를 언어에 통합해서 코드상에서 데이터 같은 걸 지리를 할 때 마치 SQL 문을 작성하는 것처럼 쓰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그 문법 설탕, 신테틱 슈거 뭐 그런 건데요. 확장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데이터 콜렉션에 대한 복잡한 그런 절차적 지리들 저희가 절차적으로 막 하잖아요. 폼은 돌리고 뭐 뽑아내고 필터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걸 마치 SQL로 처리하는 것처럼 간결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에릭 마이어라는 분의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쪽에 좀 미친 영향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링큐에 대한 설명은 코드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C샵에서 제공하는 링큐의 샘플 코드예요. C샵은 쿼리 구문과 메서드 구문이라는 두 가지 타입의 링큐를 제공하는데 이게 쿼리 구문이고요. 진짜 그 SQL 쿼리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문법을 제공하고 네. 그리고 이럴 수가. 이 장표가 하나 없어졌는데요. 원래 밑에 그 메서드 구문이 있어요. 예, C샵에 메서드 구문이 있어서 뭔가 메서드 체이닝 하듯이 이렇게 데이터를 셀렉팅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Rx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는 그 두 번째 메서드 구문에 더 가까워요. 마치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로 치시면 로데시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체이닝 하듯이 그 연산을 하죠. 그리고 옵저버블은 이제 제어가 흐르는 방향을 뒤집음으로써 비동기 처리에 유리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링큐는 이렇게 외부에서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마치 선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간결한 문법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둘을 결합하죠. 이 둘을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외부에서 스트림을 타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마치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작성하는 것처럼 선언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릭 마이어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신의 마우스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죠. 예제를 하나 볼게요. 당신의 마우스가 데이터베이스다가 대체 뭔 뜻인가는 예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드래그 앤 드랍을 예로 들어보면, 자,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벤트가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 좌표 정보를 실어서 던져주겠죠. 그럼 이때마다 옵저버블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현재 마우스의 위치 좌표랑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안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RX 세계에서 외부 자극, 즉 이벤트는 RX의 그 옵저버블이 만들어 놓은 문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진입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RxJS로 짠 그 코드예요. 마우스업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를 받겠다는 거예요. 옵저버블을 이용해서 마우스업 이벤트를 받는 스트림을 생성하는 코드인 거고요. 이 장표가 여기 순서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예, 난감하네. 예, 저 두 번째가 메소드 신텍스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옵저버블로 이벤트를 받았으니까 링큐 스타일로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야죠. 오퍼레이터는 이벤트가 이제 헤엄쳐 지나갈 그런 회로를 설계하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가 그 회로를 지나쳐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이 되고 그 회로는 선언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거길 타고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로 보면 이렇죠. 그냥 간단하게 오퍼레이터 하나만 사용해 놓은 거라서 되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런 거를 여러 개 이렇게 연달아서 체이닝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링큐 스타일로 작성한 오퍼레이터 사이를 밖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헤엄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되고 필터링되고 가공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데이터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SQL로 마치 쿼리를 실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제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반응하는 일이죠. 원하는 응답을 하면 돼요. 그게 반응인 거죠. 지금 이 예제 코드에서는 subscribe 해서 콘솔의 좌표를 출력하는 게 반응인 거고요.
이 과정은 마우스가 이동을 멈추지 않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예제에서는 subscribe 함수를 사용했는데 외부 자극을 구독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RX가 바라보는 비동기 이벤트 처리예요. 남은 RX가 가진 또 하나의 무기는 스케줄러인데 비동기 환경에서 오퍼레이터의 실행 시점을 제어하는 그런 용도예요. 이게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맞나요? 이게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러가.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멀티스레드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스케줄러에 대한 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좀 뭐 자바나 이런 환경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서 결국은 이제 비동기 스트림을 또 다른 비동기 시점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장치를 제공하려는 목적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언어마다 제공하는 타입이 좀 달라요. 이 문서는 RxJS, 자바스크립트, RxJS의 스케줄러에 대한 설명 문서를 가져온 거고, 단일 스레드 기반이다 보니까 다른 언어에 비해서 API가 좀 조촐하죠.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대략 어떤 용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뭐 현재 스레드에 실행하라, 뭐 아니면 뭐 즉각적으로 실행해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실행 시점을 제한한다거나 오퍼레이터를 실행할 스레드를 지정하는 용도죠. 그리고 테스트 환경을 위해서 테스트 환경에서 뭐 구동할 수 있는 별도의 테스트 스케줄러를 또 따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RX의 기초 개념, 그냥 뭐 어떤 틀 위에서 얘가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거는 나머지 그냥 공부해서 채울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2009년에 처음 등장한 얘가 왜 요즘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그렇죠? 이걸 이해하려면 최근에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환경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최초의 웹페이지죠. 이제 너무 유명해서 아주 단순해요. 그냥 문서였죠. 문서를 그냥 링크로 연결해 놓은 그 형태였고요. 정말 단순했어요. 인터랙션이란 게 없죠. 근데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 지금의 웹은 예전과 아주 많이 다르죠. 저 위에는 제가 만들고 있는 스마트 에디터 3.0이고 이거는 레진의 웹사이트고요.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이 되게 단순한 UI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터랙션들이 오고 가죠. 그냥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변했어요.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은 되게 다양해졌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등장했어요. 페이스북 사용자가 15억을 넘어서 16억 이상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가 예전이랑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CPU, 하드웨어는 이제 좀 한계에 왔잖아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하드웨어의 성능은 뭐 정체된 상태고, 멀티코어 프로세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고 있고, 이제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요구 사항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더 정교하고 더 화려한 UI, 더 반응성 좋은 UI를 요구하죠.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도 중요한 문제고요. 코딩 자체가 쉬워졌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개발자가 해야 될 건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뤄야 하는 복잡도의 수준이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2013년에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라는 게 나왔어요.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는 그 새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는 좋은 반응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캠페인이거든요. 선언? 뭐 이런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좋은 반응성을 가지려면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 드리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시지로 시스템과 시스템 그리고 모듈과 모듈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비동기를 적극 활용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얘네들 찍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성이 중요해졌고, 동시성이 중요해졌으니 비동기를 적극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동기가 골칫덩어리였고 해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비동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단순히 비동기에서 해법을 찾는 거라면 사실 굳이 RX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언어 수준에서 제공하는 좋은 해법들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만 치더라도 뭐 콜백, 프라미스, 제네레이터, 어싱크, 어웨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여담이지만 저는 어싱커 어웨이트에 좀 호감을 느끼는데 이게 비동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동기와 동기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개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굳이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RX를 써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터디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어요. 써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까 궁금해서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구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컴포지셔널리티라고 하는데 그 구성성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 안에서 어떤 표현의 의미는 그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을 이루는 하위 뭐 단어나 형태소 그런 애들의 결합으로 이제 그 문장의 의미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분의 합이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걸 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춘향은 잠에서 퍼뜩 깼다 라고 할 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은 또 단어로 쪼갤 수가 있어요. 춘향은 잠에서 퍼뜩 깼다 이렇게 단어로 나눠지죠. 개별적인 의미를 다들 갖고 있어요. 이 단어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문장의 의미를 완성을 해요. 각각의 부분이 합쳐져서 전체가 되죠. 그리고 문장은 더 작은 단위의 형태소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고요. 이렇게 더 나눌 수 있어요. 형태소는 역으로 또 모여서 단어를 완성을 하고 단어는 모여서 문장을 완성을 하죠. 이게 언어론에서 이야기하는 구성성이고요. 요즘 RX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구성성에 대한 욕망이 깔려 있어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교통사고 현장인데요. 수십 대의 차가 서로 막 충돌해갖고 이제 아수라장, 연쇄추돌 사고가 난 그런 교통사고를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는 현장을 수습해야 돼요.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고 이 일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경험도 많고 관련 지식도 많아야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혼자서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런 큰 규모의 복잡한 사건을 혼자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을 거고 그 일을 처리해줄 담당자들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담당자들은 또 자신보다 또 하위의 담당자들이 있어서 일을 분배를 또 할 거고요. 결국 이렇게 일을 밑으로 나누어 맡기는 과정이 사고 현장 주위에 뭐 안전상 같은 거 치고 뭐 쓰레기 줍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 모든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로 모여서 교통사고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할 거예요.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중앙에 뭔가 진행 상태를 보고를 해야 되고 중앙에서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업무 지시를 담당자들한테 보내야 되고 담당자와 지휘본부 간에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오고 가고 그에 따라 시시각각 또 반응하고 결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돼야죠. 비동기로. 그게 이제 동시성인 거죠. 각 담당자들이 독립적인 재량을 갖고 일을 수행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서로 진행 순서가 의존해야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 비동기 얘기하시면 그 둘이 그냥 전혀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실행돼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순서에 의존해야 되는 비동기 처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의 순서라는 게 있죠. 차량을 먼저 통제하고 화재가 났다면 불을 꺼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야 되고 뭐 이런 정리된 절차들이 필요할 거예요. 비동기로 일어나지만 순서가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런 방식의 업무 처리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되게 흔해요. 아주 흔해졌어요. 그 백엔드 쪽에서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거 보시면 서비스를 잘게 찢어놓죠. 사전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서비스를 막 서버별로 막 이렇게 다 쪼개놔요. 그리고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뭐 프론트엔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서버일 수도 있죠. 그 각각의 쪼개놓은 서비스들을 의존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진 각각의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돌아온 응답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온전한 정보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행위들은 비동기로 일어날 거고 정보들의 어떤 요청하는 정보들의 순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보다 상위 수준의 클라이언트가 의존하는 그런 부분의 또 다른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론트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UI 복잡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각 요소들을 컴포넌트 단위로 막 이렇게 또 찢어서 분리를 해놨어요. 요즘에 뭐 리액트도 그렇고 요즘 최근에 나오는 앵귤러 2도 그렇고 컴포넌트 단위 설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찢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각 부분들을 다시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로 합쳐요. 합치는 패턴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뭐가 되었든 결합하는 순간에는 서로 어색함이 없어야 돼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마치 그 문장의 구성성처럼 전체의 자연스러운 그냥 합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구성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찢었어. 분리해졌죠. 분리해놓고 나니까 동시성이 중요해졌고 그렇게 찢어놓아서 처리한 결과를 또 하나로 종합해서 결합해야 하다 보니 구성성이 또 중요해진 거죠. 그 지점에서. 구성성 하면 떠오르는 패러다임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있죠. 그 RX가 함수형 패러다임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동기 처리와 동시에 구성성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기술로 사람들이 RX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RX를 이야기하는 글들을 보면 RX를 그냥 RX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RX를 많이 해요. 그래서 RxJS를 이용해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딩하는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엄청 간단한 예제예요. 엄청 흔하고 이런 거죠. 네. A와 B의 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아주 전형적인 리액티브 애플리케이션이죠. 값을 입력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그 합을 계속 반영해서 리절트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이걸 RX로 작성하는데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그 패러다임을 녹여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거죠. A와 B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참 쉬운 표현식인데, 수학식인데,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거를 몇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또 갈리거든요. 이 똑같은 문장을 놓고도. A와 B의 합을 구해서 썸에다가 할당해라. 뭐 이렇게 명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이죠. 썸을 정의하는 선언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썸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A와 B. 썸은 이제부터 너는 A와 B야. 그런 거죠. 그러면 A가 바뀌면 썸은 그 A가 바뀐 값에 대한 그걸 반영하는 거고, 썸은 항상 A와 B의 합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자가, 이 전자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흔히 명령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론이고요. 후자가 선언적인 의미론이에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RX를 함수형 스타일로 쓴다는 건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sum 그리고 A, B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죠. A, B sum의 관계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놓고 보니까 그래프라는 게 자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그 모양을 설정하는 거죠.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 표현해놓고 보니까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A와 B에서 sum으로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sum은 그 합이에요. 이걸 RxJS를 이용해서 코드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A를 정의를 해요. 이게 조금 코드가 긴데 그 A에서 들어오는 값을 반영해서 그 값을 리턴해주는 스트림을 정의하는 거고요. 네, 근데 시작 값이 A의 값을 초기 값으로 이제 넣어줬는데 뭐 파스인트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고, 여기서 보면 A를 $라고 선언해 놓은 게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통 스트림을 $로 이렇게 줄여서 많이 써요. Rx로 코딩할 때. 이번에는 B를 선언할 거예요. B의 값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B 스트림을 선언하는 거예요. B $. 똑같아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제 두 개의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A와 B.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 아까 그 그래프대로 두 개를 결합해서 썸을 만드는 거죠. A 스트림과 B 스트림의 값을 더하는 썸 스트림을 정의하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서. 그러니까 그 결합할 때 RxJS에서 제공하는 이제 컴바인 레이티스트를 이용해서 두 개 스트림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한 다음에 그 결합한 값들의 합계를 구해서 이제 리턴하고 그걸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이 과정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계속 반응적으로 수행할 거고요. 리액티브니까. 그러면 이제 A와 B 값이 바뀌면 썸 스트림의 값도 바뀌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이 R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잡도가 높아져서 분리했고, 분리하다 보니까 비동기가 필요해졌고, 비동기 코드를 결합하려다 보니까 구성성까지 필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RX가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데이터 관점에서 걔네들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RX에 대한 많은 글들이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오해를 좀 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글들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프로그래밍 패턴을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정작 RX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RX는 FRP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FRP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줄여서 주로 이제 FRP라고 하는데,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아니라고 해요. 걔는 다른 동물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이야기다라고 하죠. 좀 혼란하죠. 그래서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 자체도 지금 뭐 들었는데 좀 아리까리한데, 또 뭐 본인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그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얘기보다 앞으로 얘기가 더 졸리실 수 있어요. 이게 좀 난해해요. 그게 뭐냐면 1997년에 코널 엘리어트와 이제 폴 후닥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요. 거기에 펑셔널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이 뭐냐면 인터랙티브한 3D 그래픽 처리를 연구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을 펑셔널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앞글자를 따서 그 시스템을 프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만 놓고 이야기해도 사실 1시간 이상 때울 수 있는 얘기라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간단히 컨셉만 얘기하면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결국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값인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통찰을 얻어서 어떻게 그릴 건가와 걔네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건지를 각각의 그 작은 덩어리들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결합해서 모델링 하는 방식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과 모델링을 분리하면 좀 더 고수준의 추상화를 통해서 더 애니메이션을 편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했는데, 그게 비헤이비어, 행위,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헤이비어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값을 의미를 해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값을 1급 시민으로 표현을 해서 함수형 패러다임이 각진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죠. 걔네들을 표현을 해놓고 그냥 자유롭게 막 조합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즉 모듈화가 아주 잘 된 애니메이션, 작은 애니메이션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 덩어리들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시스템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식의 시스템을 구상을 했어요. 구성성이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값, 이제 비헤이비어의 개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뭐 이 그림 자체는 크게 상관없고, 벡터 이미지는 보통 보면은 그 해상도에 따라서 크기가 이렇게 변해도 안 깨지잖아요. 이미지가 그 공간이 이렇게 유동적인 거거든요. 공간에 따라서 이미지도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가 있죠. 그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는 게 벡터 이미지인데, 그 공간을 시간으로 바꿔보면 그게 그냥 비헤이비어인 거예요. 그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는 값이 있고 그 값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 그 실제로 구현체를 까서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배열이 있고 배열에 값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매 순간의 값들이. 그냥 그런 형태를 그냥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인 함수 그래프인데요.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 수학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좀 공부하다가 그냥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자값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할 때마다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런 그래프잖아요. 이 사인 함수와 흐르는 시간을 결합해서 위글이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한다고, 그냥 이거는 하스켈 그 수도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정확한 하스켈 코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글은 좌우 또는 상하로 실룩실룩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시간값,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값을 주입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정의한 위글은 이제 비헤이비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표현을 할 텐데, 얘가 어떤 값을 표현을 하냐면 계속 그 주기로 이렇게 반복하는, 값이 뭐 0부터 10까지 갔다가 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값을 얘가 표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위글이. 그리고 move x, y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함수는 x좌표, y좌표, 그리고 화면에 그릴 이미지까지 총 3개의 인자를 받아요. 이름이 매우 직관적인데, 그러니까 특정 이미지를 x, y 좌표로 이동시키는 그냥 함수예요.
예, 이 함수는 x와 y 값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리는 함수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구성성을 보여드릴 건데, x나 y 좌표 앞에서 정의한 그 위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위아래로 요동치는 값을 전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 보면 위에 샬롯이라고 있는데, 쟤는 이미지, 저 머리 둥둥 떠다니는 머리를 이제 가져온 이미지를 임포트하고 move x, y를 호출하면서 x 좌표에다가 위글을 넣어주고 y 좌표는 0이에요. y 좌표는 고정이니까 x 좌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린 거는. 이게 실제 머리가 좀 둥둥 떠나서 무서운데, 이게 실제로 그 프란 펑셔널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의 튜토리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예제고요. 뭐 그분의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구성성인데, 이렇게 작은 단위의 행위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유롭게 조합하는 거예요. 예, 위에 레프트 라이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애를 하나 더 정의를 했어요. 두 개를 정의해 놓고 다음에 결합하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랑 업다운이랑. 5번은 그 위에 이렇게 겹치라는 그 함수거든요. 예. 하스켈에서는 함수를 저런 식으로 컴포지션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행위를 또 만든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든 새로운 행위를 가지고 가서 또 다른 만들어 놓은 작은 단위의 행위랑 계속 결합하는, 이게 모델링. 이게 그 표현과 모델링을 분리했다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래서 고수준의 추상화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네. 이 논문이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훗날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시초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뭐야? 라고 그 논문에서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게 개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다 용어를 가져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시초는 이거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꽤나 모호한 지점이 있었죠.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이런 게 있어야 해 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개념적이고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분들도 또 있었고요.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계속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봐도 메모리 터질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념들이 계속 발전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뒤섞였고 새로운 종들이 생겨났어요. 뭐 우리가 아는 OOP나 MVC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ELM이라고 있어요. ELM이라고 해서 그 프론트엔드, 그 ELM이라는 프론트엔드 랭귀지를 만든 사람이 에반 자플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한 이 컨트롤링 타임 앤 스페이스라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되게 다양한 FRP를 소개를 해요. 되게 다양한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구현체들이 있다. 그리고 RX도 뭐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뭐 아무튼 좀 모호한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양한 개념과 구현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되게 넓게 봐요, 이 사람은. 근데 만든 사람 있잖아요. 코날, 아까 그 펑셔널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분은 FRP의 경계를 매우 좁게 보고 싶어 해요. 자기가 만든 게 FRP야 거죠. 그러니까 본래 자신이 의도했던 FRP는 두 가지 핵심 원리에 기반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디노테이셔널과 연속하는 시간. 아까 연속하는 시간의 의미는 그 비헤이비어 말씀드렸고, 디노테이셔널은 조금 난해한데 그 표기적 의미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퉁쳐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결하고 정확한 구성성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조합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아까 RxJS로 스트림 결합하는 코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Rx의 구성성은 좀 명령적인 느낌이 강해요. 뭔가 컴바인 레이티스트 해 라고 해서 A, B 뭐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걸 강제하지도 않아요. 이런 방식을 그냥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매우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걸 보시면, 네, 그 사람이 꿈꿨던 구성성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문장을 나열하듯이. 자, 그리고 이제 뭐 Rx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연속가는 값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산적인 값을 다루거든요. 이벤트를, 그 특정 시점에 이벤트를 쭉쭉 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 스트림을 결합했을 때 동시에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를 완전히 동시에 못 하거든요. 그 이벤트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저렇게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점에. 그래서 순수 FRP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Rx는 FRP가 아니야. 구성성이 결여돼 있어. 완전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예, 공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스트림인데 원스, 헌드레드 그리고 썸 이렇게 스트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각각은 결합하는 지점이고요. 예, 원스와 헌드레드가 있고 썸은 이 둘을 결합하는 스트림이라고 했을 때 원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 2 이렇게 증가하고 헌드레드는 100, 200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럼 둘을 결합하는 썸 스트림도 101, 202 이렇게 증가하겠죠. 근데 Rx는 이산적인 값을 처리하다 보니까 스트림을 결합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값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원래 의도한 건 이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먼저 값이 튀어나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갑자기 중간에 원치 않은 102가 생기는 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썸이 100인 순간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불일치를 글리치라고 하는데 돌발 사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인데 그 상황을 표현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순간 불일치라고 그냥 제가 표현한 거고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Rx도 FRP의 하나라고 보는 쪽은 이걸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실무에서 뭐 이런 케이스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FRP를 엄격하게 보고 싶어 하는 쪽은 이런 불일치는 구성성이 떨어지는 하나의 예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구성성이 되게 결여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Rx는 진정한 FRP라 구현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식 사이트에 소개는 뭐 에릭 마이어가 온라인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 Rx팀은 확실히 Rx가 FRP 구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밑에 줄을 보시면 그래서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네, FRP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 분의 최초 그걸 만드신 분의 업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Rx는 좀 더 치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FRP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 그 시간의 개념 있잖아요. 말이 쉽지 무수히 많은 값의 히스토리, 실시간으로 변하는 값을 기록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야 될 과제가 되게 많은 개념인데 Rx는 FRP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지만 그 FRP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 당시에 시간의 개념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 반응성에서. 실시간, 동시성, 동시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그것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화했어요, 얘를. 옵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쌍대성을 통해서. 그래서 순간 불일치는 Rx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모든 일을 매 순간 동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Rx는 이터레이터와 옵저버 패턴이 가진 옵저버블이죠, 정확히는. 옵저버블이 가진 쌍대성을 이용해서 그런 현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요. 이터러블은 블러킹이고요. 옵저버블은 논블러킹이죠. 이 둘 다가 조화돼 있어요, 보면. 오퍼레이터들도 보면 다 비동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긴 이야기에서 이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본래 FRP는 단순히 함수형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결합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요. 뭐 시간에 따라서 개념이나 용어의 쓰임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어느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혼란이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가 정도는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많이 난해하고 좀 설명하기도 어려운 개념인데 불구하고 이 챕터를 넣은 거예요. 계속 보면은 계속 Rx가 FRP다고 얘기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봐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고요. 거의 끝났어요. 네, 이제 그러면 RxJS는 웹 프론트엔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제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그 웹 프론트엔드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에 대한 얘기를 넣었는데 왜 요즘 들어 부쩍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걸까? 뭐 앞에서 구성성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훑어보고 싶었어요. 웹 UI도 마찬가지로 덩달아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모델과 뷰를 분리하는 이런 MVC 설계가 일반화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과 뷰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어요. 뭐 시초는 아니지만 그 중에 좀 유명했던 녀석을 하나 꼽자면 백본 JS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이런 구조화를 처음 이제 가지고 온 녀석. MVC 설계를 들어오면서 도메인 모델과 같이 대단히 OOP적인 설계를 웹 프론트엔드에 가져왔거든요. 당시에는 엄청났죠.
그 KVO라고 해서 키 밸류 옵저빙, 키와 밸류를 관찰해서 옵저버 패턴이죠. 뭐 변경이 일어나면 뷰가 그 이벤트를 받아서 자신의 상태를 갱신하는 그런 식의 데이터 바인딩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백본은 조금 아쉬운 게 뷰의 상태를 갱신하는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백본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받아서 그 값을 직접 동기화하는 과정들을 처리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문제가 많이 됐죠. 그리고 뷰를 잘게 찢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결합할 때 그 구성성이 되게 떨어져서 OOP적으로 결합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뷰를 찢어놓고 결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RX로 결합하는 것보다 되게 지저분한 코드가 나와요. 뭐 어펜드, 뭐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어펜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어펜드 했을 때 모양새가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이런 트리 구조가 나올 텐데 절차적인 코드에서는 그 트리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앵귤러가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들고 나왔어요. 백본은 뷰의 상태를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로 갱신해 줘야 되는데 앵귤러는 이걸 알아서 다 해준 거죠.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디렉티브 같은 애들, 이런 디렉티브를 이용하면 귀찮은 UI 핸들링 같은 것들 다 그냥 논리코드 한 줄로 다 해주고 너무 간결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은 성능 이슈나 복잡도 통제하기가 좀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리포트가 됐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액트가 등장했어요. 버추얼 덤을 이용해서 리액티브 렌더링 기술을 들고 나오면서 대세가 됐고, 저기 계신 주우 형님도 그걸로 많이 팔고 다니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데이터 바인딩 없이도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리액트를 보면 함수형 패러다임의 많은 부분들을 차용을 했어요. 컴포넌트는 마치 하나의 함수와 같고, 동일한 상태를 집어넣으면 동일한 UI를 렌더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컴포넌트들을 마치 함수를 조합하듯이 이제 조합하는 그런 구성성을 보여주죠. 근데 과도기에 약간 완전 함수형은 아니거든요. OOP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절충점인 것 같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도저도 아닌 모양인 거죠. 그래서 리액트는 이제 MVC에서 뷰만 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스택을 채워줄 무언가가 또 필요하죠. 뷰만 갖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걸 채워주는 게 플럭스였어요. 플럭스는 아키텍처 패턴인데 이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접목해서 해석한 게 리덕스예요. 몇 가지 순수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단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이제 데이터가 그 단방향으로 흐르면서도 되게 강력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스토어를 가운데 놓고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마치 물처럼 흘러요. 상태를 불변하게 관리하고요. 특히 커링, 함수형의 커링 기법을 되게 잘 쓰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함수형 패러다임이 녹아있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플로우가 리덕스가 시초는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발음이 어려운데 ELM. 걔가 표방하는 FRP 설계를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그렇게 단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구조가. 그런데 이 리액트와 리덕스가 무슨 얼어 죽을 함수형이냐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새로 등장한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사이클JS예요. 너네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RX와 유사한 X스트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RX보다 좀 더 가벼운 애인데 걔를 가지고 전체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마치 하나의 완전한 스트림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설계를 제안해요. 그게 MVI예요. 모델 뷰 인텐트. 네. 그 순수 함수만으로 이제 전체 구조를 구성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마치 단방향으로 스트림으로 흘러요. 이렇게. 하지만 훨씬 더 함수형에 가까워요. 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거보다는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발전하는 방향이 조금 더 리액티브하고 조금 더 함수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화인지 퇴화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전체를 분리하기 시작했고 분리하다 보니까 다시 조합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고 다시 이제 조합하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들, 펑셔널 함수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딱 리덕스까지는 잘 왔는데 사이클JS까지는 못 넘어갔어요. 많이 안 쓰잖아요. 인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리덕스까지가 딱 어떤 절충점을 잘 찾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과도기 상태가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앵귤러2는 어떨까? 최근에 나왔잖아요. 앵귤러2는 여전히 데이터 바인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뭐 서비스 객체를 DI 한다고 하죠. DI 한다든가 도메인 모델을 이용해서 뭐 모델 가지고 바인딩 하는 것들 보면 OOP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앵귤러2는 또 생각보다 유연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xJS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안에 리덕스와 결합할 수 있는 또 그런 설계 패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확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가 아니고, 그래서 포괄하는 범위가 되게 상당히 넓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모노리식, 그러니까 단일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되게 딱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리덕스를 만든 사람이 단 아브라모프고 사이클.js 만든 사람이 안드레이 스탈츠라는 사람인데, 그 엘름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런지 이 두 프레임워크가 추구하는 방향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그거하고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정확히는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인데, 그리고 그 연장선에 이제 RX가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분리하고 결합해야만 할 만큼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굳이 RX가 필요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잡도 때문에 뭔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RX 공부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실무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그런 게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액트만 볼 때 몰랐던 것들을 RX를 통해서 좀 깨닫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기술이 갖는 가치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RX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웹 프론트엔드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막 새로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전에 막 리액트 이런 거 나왔을 땐 되게 열광했거든요. 우와, 막 엄청나다 막 이랬는데, 공부하면서 주변을 둘러다 보니까 이거 쟤네들은 다 이미 하던 건데 막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서 유행했거나 관심받고 있는 기술들, 아니면 또 오랫동안 회자되는 그런 기술들의 좀 그런 클래식한 기술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좀 새로운 영감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RX는 비동기 처리에 대한 해법으로 탄생했고요. 옵저버블, 링큐, 그리고 스케줄러, 예, 그게 RX의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RX는 리액티브하고 펑셔널하지만 FRP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복잡도 증가로 인해서 분리를 택했고, 분리하고 났더니 결합 과정에서 구성성에 대한 해법이 필요해졌고, 거기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거랑 맥을 같이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해결할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서 찢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써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스템을 역으로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 되게 좋은 자극제라고 생각한다는 제 개인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